마냥 아기 같던 아이가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만 봐도 울컥하고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학교 가서 생활을 잘할지 걱정이 돼요.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선생님도 아이도 힘들 텐데 학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학습 능력을 키워줄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봉천초등학교 특수교사 이종필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한층 더 의미 있어질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해줄 확실한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특수교육에서도 인지 수업이 중요한가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중요합니다. 인지는 결국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것이니까요. 학교는 폭넓은 사회를 경험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지 수업은 나 혼자 있는 공간과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공간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 양식을 배우는 것. 하루의 흐름을 알고 자신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 공간을 기억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을 익히려면 무엇보다도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인지라고 불리우는 생각하는 힘의 가지가 더 넓고 두텁게 뻗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공부하자고 하면 너무 싫어하는데 공부를 좋아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가 공부를 하자고 하면 왜 싫어할까요? 어려워일 수도 있고,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지루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아이와 함께 자동차 그림을 그리면서 수세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같이 개미 그림을 그리면서 개미굴에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딸기 같은 과일을 좋아한다면 딸기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과일꽂이 만들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포도 3개를 먼저 끼워보고 적포도 2개를 끼워서 5개의 포도가 꽂힌 포도꼬치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더하기를 왜 배우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덧셈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아이가 덧셈에 흥미가 생기는 것 같다면 다시 수화식을 도입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미뤄두셔도 됩니다. 아이는 치료실과 학교에서 이미 많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학습하기 위한 준비 기술은 뭐가 있죠?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키워줄까요? 착석, 주의 집중, 연필이나 가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청,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제가 한 4가지 항목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 4가지 항목만 살펴보아도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준비 기술은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어른들이 먼저 아이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성의 있게 잘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아이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작석, 연필이나 가위 등 도구를 사용하는 것,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몰입하는 것은 학습 습관을 잡아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하루의 루틴에 학습 시간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럴 때 말로만 하기보다는 그림 같은 것을 같이 보여주면서 오늘 저녁 먹고 그리고 이 닦고 공부하고 블록놀이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훨씬 좋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과제의 양이 많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시간도 아이가 힘들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에는 5분이나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과제부터 시작해서 점차 과제의 범위와 공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한다고 야금야금 과제를 늘리거나 야금야금 시간을 늘리는 것은 아이가 어른들과의 하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처음 약속한 과제를 다 한다면 바로 끝내주는 것이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잃지 않고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의 과제는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제나 활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위질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오려서 붙이는 과제부터 시작하고 스티커 붙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라벨질 등을 활용해서 아이가 배워야 할 것들을 붙여가면서 익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착석이 유지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몸에 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이 중요할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학습자의 단계와 특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발화가 잘 되지 않거나 한글을 처음 익히는 아이들에게는 입모양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모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모양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 소리는 글자가 표현됨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 이, 오 이렇게 입모양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이 소리는 아, 이, 오처럼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익히는 것이죠. 규칙을 좋아하고 잘 익히는 아이라면 의문론적인 접근법이 잘 맞습니다. 의문론적인 접근법이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중심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을 기억이라고도 읽고 음가는 그에 가까운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의문론적으로 배울 때는 모음을 먼저 배우고
자음은 연관된 소리를 함께 배웁니다. 처럼 말이죠. 이 방법이 과학적이기는 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다는 가나, 다라, 마바사 많이 들어본 것을 중심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흥미를 느끼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한번 어렵다고 느끼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방법보다는 자녀의 흥미를 고려한 학습법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K-팝의 영향으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랩의 형태나 의문론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동영상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영상들이 있을까요? 자음과 모음을 처음 도입할 때는 키즈 키키 어린이 TV에 나오는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물론 아이들마다 선호가 있지만 이 동영상은 여러 단계가 잘게 쪼개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을 배울 때는 기억을 획순에 맞게 쓰는 법부터 주르르르륵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들어가는 기본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한글을 배워봐요 시리즈도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동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각야, 거겨, 고교, 구교, 극이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노래에 맞게 가가 들어가는 낱말을 알아보고 거가 들어가는 낱말을 알아보고 고가 들어가는 낱말을 알아보고 가, 거, 고, 구, 극이의 대표 단어들도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기억하고 재미있게 쓰면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핑크퐁 시리즈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학습 동영상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뽀로로를 좋아한다면 한글보다는 뽀로로가 좋아서 동영상을 보다가 글도 익히고 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동영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직 교사들이 개발한 그림 한글 받아쓰기 프로그램, 찬찬 한글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소중 한글이나 토도 국어 같은 앱도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자녀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영상만 본다고 한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물론 읽고 쓰는 활동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쓰기 활동은 소근육 발달, 협음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아이들은 소근육이나 이런 것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도 학습에 대한 부담감으로 연필 잡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연필을 던지거나 연필을 물거나 이런다면 아이가 쓰는 것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연필보다는 아이가 좀 더 글씨를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화이트보드 칠판을 이용하거나 색깔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여러 가지 색의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이용해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글씨를 쓴다면 좀 더 흥미있게 쓰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조차도 싫어하는 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라벨 인쇄기를 사용해서 자기가 치는 것이 다시 글로 바뀌고 그것이 스티커처럼 나와서 출력해서 공책이나 책에 붙여보는 활동을 한다거나 아직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판을 칠 단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마가 쓰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동영상으로 봤을 적에는 획순을 익히기가 어렵고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쓸 적에는 그냥 그림으로 익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종이나 화이트보드에 엄마가 직접 글씨를 써주신다면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비읍은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쓰는구나 라는 것을 익히면서 직접 자기가 글을 쓸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가 있다면 숙제를 충실히 하는 거,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을 자석 같은 걸로 만들어서 자석 한글로 붙여본다거나, 배운 단어를 그림 카드로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처럼 가볍게 시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날짜를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집에 숫자가 잘 보이는 달력을 하나 준비해서 아이와 같이 오늘의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흔적들이 하나하나 쌓이겠죠? 그럼 아이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개념을 막연하게나마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어머,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와, 한 달이 지나면 6월에서 7월이 되었어. 와 같은 표현을 통해 아이가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일 개념도 가르쳐 볼까요? 요일을 가르칠 때는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요일 노래들을 활용하여 순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순서에 익숙해졌다면 아이가 요일별 어떤 일을 하는지 일과를 통해서 요일을 구분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수영을 하러 간다면 수영을 하러 가는 날은 수요일, 목요일에 방과 후 체육 활동을 한다면 목요일에는 체육, 이런 식으로 요일 개념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일과 수일기에 익숙해지면 날짜와 관련된 어휘를 도입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어휘를 처음부터 도입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어제는 수영을 했지, 오늘은 체육을 할 거야 처럼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을 먼저 활용해서 그 개념에다가 새로 배우는 어휘를 하나씩 더해서 좀 더 친숙해지도록 하면 아이들이 더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학년 학생들과 공부할 때는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요일 노래를 부르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 오늘은 며칠일까요? 오늘은 5월 16일 오늘 날씨는 어때요? 날씨가 더워요. 이렇게 시작하고 아이들이 노래에 익숙해지면 날씨와 계절, 달들을 연계해서 확장해서 나아갑니다. 예를 든다면 3월은 봄이에요. 4월도 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직 기초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같은 숫자 스티커를 찾아서 달력에 붙이도록 하거나 같은 글자를 찾아서 요일에 붙이면서 달력을 완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달력과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지도했을 때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익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1년 이상 날마다 조금씩 꾸준히 익히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계 읽기를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를 1, 2, 3, 4 이렇게 읽지 않고 1시, 2시, 3시, 4시 등으로 읽어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 숫자도 59까지 읽어야 하고 숫자를 5분, 10분, 15분, 20분처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익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짧은 바늘이 9에 가까이 있는데 9시 50분이 아니라 8시 50분이라고 읽어야 하는 것도 아이들을 혼동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아이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우리 6시에 밥 먹자, 8시에는 일어나야 해, 9시에는 자야지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자주 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초 수준의 아이들은 시계를 같이 그려보거나 모형시계를 이용해서 엄마랑 같은 시간을 만들어 보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계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오류를 줄여주는 다양한 모형시계와 시간 익히기와 관련된 노래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동영상에 제시된 시각을 모형시계로 나타내 보는 것, 이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은 재미있게 시계와 익숙해질 것입니다. 시계 읽기도 조금씩 확장하면서 꾸준히 한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익히는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가 시계 읽기를 힘들어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한다면 아마 언젠가는 시계를 자연스럽게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저는 아이들은 모두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자기 모습에 제일 속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이 자신일 것입니다. 반복해도 제자리라면 그것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가르치는 방법이 아이와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직은 그 단계를 배우기에 다른 요소들이 채워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일 수도 있겠죠. 공부는 아이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아이가 공부도 잘 따라가고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뿌듯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전부인 양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잘 읽을 줄 몰라도 노래 가사를 외워서 신나게 부를 수도 있거나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을 잘하면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것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학창시절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학업 성적은 다음 학교로 진학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공부를 잘 못했던 친구들도 어른이 되어서 잘 살아가는 모습 다 생각나시죠? 공부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평생 하면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습니다. 평생 하려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세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면서 주눅 들어있는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이제 서서히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아이가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학습은 앉아서 하는 공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